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이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죠.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1심에서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유죄 선고 배경이 뭔지, 의미가 어떤지 전문가들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 검사 실형 선고 받았습니다. 자,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제. 수사는 그냥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팀 부장검사의 독직 폭행이 벌어졌습니다. 검언유착 수사 실패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독직 폭행도 검사장 쪽에서 주장하는 바이고 과연 독직 폭행이 있었는지 수사 아직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적법한 영장 집행에 저항하려 했다는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던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렇지 않으니까 기소가 됐겠죠? 정치적인 수사였던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죄 판단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항소하시겠습니까? 네, 이두하 변호사님 오늘 판결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검찰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그 치욕의 역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검찰 개혁, 추미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부터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박범계 장관 검찰 개혁 얘기 계속 하는데 이런 독직 폭행 있는 검사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 검찰 개혁의 대상이 된 정진웅 차장 검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를 보고 우리가 저분들이 정말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내로남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독직 폭행은 판례가 거의 없습니다. 네네. 이근한 씨 옛날에 고문하고 예. 그 사람 말고는 이 처벌받은 사례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인권 변호사 대통령이신데 이 독직 폭행으로 1심에서 차장 검사가 지금 유죄 판결이 나왔다니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죠. 이 나중에 채널A 사건 같이 얘기하겠지만 그 휴대폰, 기자의 휴대폰, 노트북 이런 거를 압수수색한 게 위법하다고 해서 대법원에서까지 무효라고 압수수색이 무효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검찰의 현실인가? 네네. 그렇게 인권 주장하고 절차적 정의 주장하던 법무부 장관들이 이렇게 낸 게 뭔가 싶습니다. 네. 자, 독직 폭행이라는 건 자신의 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재판부는 그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폭행의 고의성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한동훈 검사장이 그 전치 3주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이 상해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1년을 구형했습니다만 4개월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이렇게 된 건데요. 자, 이 상해 인정 안 된 거 이두하 변호사님 그건 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요? 그래서 어차피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적으로요. 특가법상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를 하고 예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형법상 독직 폭행으로 공소장을 제출했거든요. 예. 그래서 3주의 상해 진단서를 냈기 때문에 이 상해는 법원 입장은 자연 치유가 될 만한 거다. 네. 그러니까 상해까지는 아니지만 예. 폭행은 인정되었기 때문에 형법상 독직 폭행이 된 거고요. 네. 특가법상 독직 폭행이 되려면 상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독직 폭행이 있었던 사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업무를 직무를 집행하면서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예. 이 폭행을 하고 이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걸 네. 법원이 인정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 정당 방위 그러니까 정당 행위. 예, 정당 행위.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정당한 행위를 오히려 방해했기 때문에 이게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진웅 차장 검사 재판 끝나고 나가는 모습 기자들이 여러 가지 물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공무원으로서 좀 보기 안 좋은 사건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말 없으세요? 사장님 저희도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안 해오셨는데 또 별로에 유죄 판단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없으세요? 또 결론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아껴오셨잖아요 말씀을. 항소하시겠습니까? 네,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차정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저 모습이요? 제가 이 사건이 터졌을 당일 우리가 이게 지금 이것이 정치다에서 이 문제를 다뤘을 때도 상당히 제가 이 국민의 한 사람을 참담하다는 이야기를 네. 했는데요. 오늘도 뭐 그런 생각, 그런 신경이 똑같네요. 앞서 우리 이두 변호사께서 잘 설명하셨지만 사실은 이 검사라는 분들이 인권의 수호자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이 지금 일종의 그러니까 수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저질렀다는 부분들이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고 그것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는 부분은 뭐 검찰로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이 지금 폭행의 대상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검사장이었어요. 예. 자, 이런 식의 그러니까 현직 검사장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더 큰 이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지금 검찰이 이 정진웅 차장 검사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이 기소를 하는 단계에서 말이죠.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검찰이 기소를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이 지금 법무부를 비롯한 이 나중 사법 당국에서 정진웅 차장 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차장 검사이지만 사실 저 사건이 터졌을 때만 해도 이 차장 검사가 아니었거든요. 부장 검사였죠. 그래서 이 승진을 해서 오히려 영전하는 그런 모습, 이러한 부분들이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인권 소라는 그러한 그 대명제하고 과연 그것이 부합되느냐 이런 식의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승진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러한 부분들 비록 1심의 결과이긴 합니다만 지금 정진웅 차장 검사의 독직 폭행이 일단 확인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제 늦었지만 저는 이 정진웅 차장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 당장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안에 이 책임 있는 분들의 이 좀 공개적인 반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예. 자, 폭행을 당한 당사자 한동훈 검사장도 입장을 냈습니다. 김혜성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자기 편 수사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말하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려고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 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유죄 판결까지 났는데 지금 1년 넘도록 법무부, 검찰 누구도 나와 국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호소를 했고 추미애, 이성윤, 이정현 등 지휘 책임자들 누구도 징계는커녕 감찰조차 받지 않고 오히려 관련자들 예외 없이 승진했다. 이거 정상적인 법치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직 폭행 과정을 지금 한번 훑어봤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독직 폭행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정진웅 검사를 직무 배제를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법무부가 대검의 감찰부장인 한동수와 항의도 안 했잖아. 이거 총장 잘못했네. 그러다가 이렇게 논란이 빚고 몇 달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립니다. 이 사건, 채널A 사건, 한동훈 사건 관련해서 징계위가 열리기도 했죠. 논란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직무 배제 아직도 안 됐습니다. 자, 검언 유착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 기소됐습니까? 안 됐죠. 이동재 기자 어떻게 됐죠? 무죄 선고 났습니다. 오히려 최강욱 의원이 허위 사실 유포했다는 걸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동재 관련해서 허위 방송은 KBS가 다음 날 사과하는 이례적인 일도 있었죠. 소송당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계좌 추적했다고 했던 유시민 이사장도 사과했죠. 소송당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수사 중단 및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수사심의회가요. 또 자천 중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팀은 무려 9번 무혐의 결정하겠다고 결재 올렸는데 그거 계속 반려됐습니다. 윤 총장 이 와중에 사퇴했고 이성윤 지검장은 고검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에 벌어진 데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일관적으로 말합니다. 검언 유착까지 이렇게 당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조국 수사 안 했다면.
그와 같은 발언을 오늘도 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평론가님은요? 네,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본인은 정말 만에 하나라도 억울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기자들에게도 지금 이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검찰이라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금 자신의 행위로서 땅에 떨어진 상황을 조금이라도 인정을 한다면 자신에 대한 방어는 사실 검사장직을 내려놓거나 최소한 이 보직을 자기가 사양하거나 한 상태에서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강변하는 것과 검사장이라는 직위를 갖고 사실 사법의 한 축인데 이 사법부의 판단이 옳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석동현 전 검사장도 후배 정진웅 차장검사에게 이 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당신이 배제를 하고 그래서 당당히 개인의 어떤 억울함을 토로를 하라라고 이 작년에 이미 얘기를 했지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개를 당당히 들고 사실 기자들에게 저런 말을 하려면 자신이 검사장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했어야 됐다. 그건 굉장히 아쉽고요. 또 한 가지는 상해 문제도 사실은 법원이 너무 엄격하게만 바라본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당신도 입원하지 그랬느냐라는 후배들의 말에 나까지 입원을 하면 이 검찰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사실 자신의 어떤 상해 이런 것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네. 사실은 감안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이경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앞서서 교수님께서 이 사건 자체가 좀 참담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국민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이걸 정치적으로 너무 바라보게끔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이거 자체가 저는 검사 내 조직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우선은 정진웅 검사가 어찌 됐든 간에 공무집행 과정이었고 같은 검사 대 검사였습니다. 뭐 직급의 차이는 있겠다만 그래도 검사 대 검사였고 그럼 한쪽 검사 쪽에서는 뭐 증거를 보여주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뭐 비밀번호를 잠그고 지금까지도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직폭행으로 고발을 하고 지금 이런 결과까지 나온 것인데요.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직무배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또 문제로 꼽았습니다. 그런 반대로 다른 관점에서 과거에 청담동에서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에 대해서는 100만 원이 되지 않았다 하면서 윤석열 지금 현재 전 총장도 이 부분이 술 접대가 맞다고 하면 사과를 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술 접대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100만 원이 되지 않았다면서 어찌됐든 간에 그냥 넘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검찰 조직에 정말로 개혁이 필요한 것인지 이걸 너무 정치권으로 엮어서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는 국민들께서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 봐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술 접대한 검사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랑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그때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 지휘하지 마라 이래서 배제가 됐고요. 그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일부 범죄를 그리고 발표한 사람이요. 지금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그게 이렇게 잘못한 거면 그 남부지검장일 때 이거 결재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잘못한 사람 왜 중앙지검장 시키죠? 그럼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동훈 검사장 편은 제가 계속 안 들고 싶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 혐의만으로 기소도 안 되면서 비수사 보직에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웅 차장검사는 피고인의 신분에도 피의자 피고인일 때도 승진도 되고 다른 보직 광주지검에서 울산지검 차장으로 보냈는데 울산지검장이 하방을 당한 사람이니까 울산지검 차장으로 보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울산지검 차장 가서 할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지금 여전히 직무 배제를 안 한다? 그럼 울산에서 수사받는 그 당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피해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차장 검사가 실제 전결을 하는 사안도 많거든요. 검사장까지 안 올라가고 그럼 그 밑에 검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수사 과정에서 독직 폭행하는 사람이 우리 여기 차장 검사로 결재도 하는구나. 그럼 그 피해자들 그리고 또 피고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신뢰가
필요가 있을까요? 그 검찰에 그런 의문이 생기고요. 제가 일반 공무원들 최근에 변론을 해보니까 일반 공무원들은요, 5급, 6급 공무원들, 뭐 제가 고위직 공무원들 도와줄 형편은 안 됐고 해보니까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의견 송치만 돼도 다 직위 해제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수사와 업무와 관련된 데서 범죄가 생겨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상태인데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엄하게 처벌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직무 배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승진도 하시고 울산에 계시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만 윤 전 총장 당시 국회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검사들이 술접대 받은 게 사실이라면 본인이 사과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과 이 수사 내용과는 좀 다르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 사건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이게 단순히 이제 검찰 내부의 단순한 폭행 몸싸움 사건이냐, 아니면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지게 된 그 정치적 배경들을 또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부장검사가 검사장을 찾아가서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몸싸움이 생기면서 사람이 맞고 폭행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그럼 검찰 내부 구성원과 조직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왜 국민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뉴스에 관심을 가지냐면, 이 사건의 출발이 어딥니까? 바로 채널A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하는 당시에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보였던 그 사건인데, 이 사건의 한 복판에 한동훈 검사장이 있었고, 네네. 그 한동훈 검사장을 어떻게든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찾아야만 되는 수사 담당 검사가 당시 정지루 부장검사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 채널A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계속 누르기 위해서 가장 좋은 호재거리로 MBC가 보도한 이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나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과를 내서 네. 유죄 판결을 받아서 기소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당연히 한동훈 검사장은 나는 전혀 상관없다. 이동재 기자하고 그런 대화했던 게 아무 문제가 없고, 네. 오히려 그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무죄가 입증됐다는 식으로 자신 있게 했기 때문에 네. 압수수색을 그냥 그대로 수행을 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기 권리를 지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히 두 검사 간의 몸싸움이라는 뭐 진짜 참담하다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왜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라고 하는 당시 현 검찰총장을 누르기 위해서 당시 법무장관이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서 채널A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 관심을 가지니까 당연히 현장에 있는 부장검사는, 사실 부장검사가 저 압수수색 영장을 수행하러 가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가가지고 저런 식의 사단이 났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유죄 판결이 1심에 나왔기 때문에 독직폭이 있었다는 게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가서 채널A 사건이 갖는 당시 정치적 파장, 그리고 당시 현재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와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어떤 식으로 검찰을 억누르려고 했는가에 대한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채널A 이른바 강요미수 사건 지금 무죄가 됐었죠. 무죄가 됐고, 이 사건은 그런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서 현 정권에 대한 공세를 취하려고 했다. 특히 뭐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것 때문에 이 의혹의 공모 근거로 제시가 됐던 게 하나의 녹취록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증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드러난 건 없고요. 유일하게 공개된 게 바로 부산에서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눴던 대화입니다. 한번 보시죠. 서민다중 피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심히 꿀고 있으니까. 뭐 유시민 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난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관심 없어. 그 사람의 뭐 비천 드러나는지 모르겠잖아.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죠. 수사는 그냥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건 해보면 하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자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걸리면 되지. 근데 이 사건이 작년 3월 11일에요. 31일에 MBC가 이정 기자하고 이 한동훈 검사장이 결탁해서 보도를 해왔다.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른바 검언유착 프레임의 보도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가 채널A 수석팀을 이끌고 한 1년간 수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동재 전 기자 강요미수 무죄가 났고요. 정진웅 차장검사는 지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이동재 전 기자가 이 최강욱 대표와의
이 소송이 있는데 이형 민사 소송이 있는데 조정하는 데 왔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제1심 무죄 판결에 이어 정진웅 검사 유죄 판결 선고했다. 당시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의 증명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자, 차재현 교수님, 이게 이른바 검언유착이라는 보도 여기서 출발했는데 네. 결과는 참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글쎄요. 그 지금 뭐 진행되는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이동재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리한 정치적 수사였다는 과정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뭐 이 앞으로 뭐 상고심도 그러니까 지금 2심, 3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러 가지 모양새 자체는 사실 당시 이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당시 그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것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이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당시 수사심의위에서도 기소가 지금 상당히 무리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이 지금 검찰의 그러니까 지금 이 기소 노력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이 지금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지금 아직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포렌식이라도 한번 더 해보자는 것이 뭐 검찰의 입장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본다고 한다면 이 검언유착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한 이동재 전 기자의 그러니까 이 취재 욕심에서 비롯된 이 취재 윤리의 위반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과연 검찰의 권력과 어떤 식의 그러니까 이 짬짬이를 통해서 어떤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적 세력에 대한 위해를 가한 것이었다는 그러한 그 지금 실체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뭐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동안 지금 이 여건에서 상당히 검언유착에 대해서 상당한 이 정치적 공세를 가했던 것에 비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태산명동의 서이필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켜보는 아마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마음이 찹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가면 과연 이 지금 어떤 식으로 하면 국민들의 그 의견을 표출할 것인가 저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민심을 결정하는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런데도 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현 장관, 이 이동재 전 기자 무죄 판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한동훈 검사장은 왜 무죄냐? 그게 연극이에요. 재판이 연극이에요. 이동재가 법조팀 차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카톡으로 이게 법정의 증거로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동훈의 그 연수원 동기가 재판장이라고 하니 여러 의심할 바가 있는 겁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제대로 재판이 됐겠나? 소위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하는 그 이동재 기자 사건의 무죄가 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고요. 무죄가 났기 때문에 유감이란 뜻인가요? 예, 지금 1심 선고가 났습니다, 의원님. 그런 측면에서 2심에 공소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어요. 채널 A 이제 이동재 기자 사건에 관해서 이제 무죄가 난 것에 대해서 그러면 검찰이 공소유지를 좀 제대로 못해서 무죄가 났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공소유지를 충실하게 함으로써 형벌권을 구체화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 장관님 그런 측면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재판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추미애 전 장관은 굉장히 불만스럽게 이야기를 했고요. 박범계 장관조차도 뭔가 유감이다. 근데 그 어떤 유감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무죄에 대한 유감이라고 해석될 여지를 좀 남기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우선 형사 합의 22부 뭐 재판장이 그 한동훈 검사장이랑 연수원 동기니까 증거도 제대로 채택을 안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추미애 전 장관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죄송합니다. 22부 너무 흥분을 해서 22부 재판장이 한동훈 검사장이랑 동기인지 제가 지금 일순 기억이 안 나지만요. 어떠냐 하면요.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나 그 일련의 검사들은 자기 관련 사건에 판사 출신 변호사도 구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법농단 하면서 잘 나가는 판사들은 100명씩 수사를 하고 불러대고 뭐 기소도 일부 하고 이래가지고요. 오늘도 임성근 부장판사 항소심에서도 무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변호사 구해주려고 좀 알아보고 이랬더니 야, 한동훈 검사장하고 아닌데 못한다. 그 사법농단 이럴 때 나도 불려가서 조사받고 그러고 나 옷 벗고 나온 변호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형사합의 22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그리고 저 얘기는 대법원장께서 들으시면 부들부들 떠실 것 같아요. 대법원장이 중앙지방법원장을 바꿔야 되는데도 그 임기가 지나서 보통 통상의 임기보다 더 이제 유임을 시키고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형사합의부 특히 22부, 23부 이런 데 부장을 다 뽑아 놓으셨거든요. 아주 공정하게 절대 불리한 일이 없게 해주셨는데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시니 정말 대법원장이 부들부들 떠실 것 같고요. 저 변호사도 구하기 힘든데 판사들이 한동훈 검사장한테 유리한 재판을 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경 교수님? 우선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정진웅 검사는 유죄를 받았는데 나는 무죄였다. 그래서 이게 무리한 정치적 수사가 뭐 수사다. 이걸 뭐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좀 별개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정진웅 검사 같은 경우는 이 공무집행 과정, 이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무리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동재 기자, 전 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과정에서 우선 둘 다 1심입니다. 1심이고 검언유착 뭐 의혹이라든지 또 취재 뭐 윤리를 위반했다. 이건 또 별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마치 지금 뭐 내가 1심에서 양쪽 다 1심에서 내가 뭐 무죄가 나왔는데 이쪽은 유죄가 나왔다. 그래서 이거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건 무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제가 1심을 2번이나 말씀드렸고요. 2심과 아직 3심이 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이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보는 것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점은 아직도 남습니다. 네. 자, 일단 1심 실형 선고가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서 났습니다. 그런데 이 독직 폭행 논란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했었죠. 그리고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한동훈 검사장은 좌천을 여러 번 당했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정진웅 차장검사의 승진에 대해서 그 기존의 장관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영전한 것에 대한 비판이 크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것도 상당히 정치 공세적인 거겠죠. 처음에 좌천을 할 때는 단순히 수사 대상자를 불과했잖아요. 검언유착의 한동훈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단순히 수사 대상자라는 이유로 좌천까지 시켰고. 아무것도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 폭행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제는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어요? 진상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진웅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이제 울산지검 차장으로 갔습니다.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직무 배제가 돼야 되는데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장관님 직무 배제 의사는 전혀 없으신 건가요? 전체적으로 제가 공적인 판단을 해서 공적인 인사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우리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 또 사건의 내용과 성질, 그리고 당사자가 인정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사건의 전개 과정, 동기, 그런 것들을 모두 참작한 그런 속에서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심 판결이 나오자요. 대검 측에 기자들이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정 차장검사 거취에 대한 문의였는데 대검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이 있었고 법무부에 대검이 했다 그랬고요.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 기소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해서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대검 측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게 기소한 게 적정한지를 이제 따져봐라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럼 재판 결과는 유죄로 나왔단 말이죠. 유다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요.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의견 송치만 돼도 직위 해제를 해요. 근데 검찰은 본인들이 수사를 하는 부서잖아요. 그렇다면 뭐 검찰이나 법원은 요즘 공수처도 있고 하니까 뭐 진정성 민원, 투서, 고소, 고발이 많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됐다고 무조건 직위 해제를 하거나 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건 이해가 되지만 피의자, 피고인이 승진한 전례는 없었고요. 항상 그 비수사 부서로 보직을 이동하죠. 한동훈 검사장 보면 혐의만 있어도 지금 기소도 못 해놓고 계속 비수사 보직만 전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마 이렇게 인사권을 한 분,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 피고인인데 승진을 시킨 분, 이분들은 뭐 법무부 장관이 대표적이겠죠. 인사권 남용으로 직권 남용죄에 해당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네, 자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할지 좀 봐야겠습니다. 1심 유죄 판결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직무정지 1년이 나왔습니다. 다만 1심입니다. 1심이어서 뭐 최종심까지 기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의 관례가 어땠는지 그리고 정 차장검사에 대해서만 뭐 특별히 배려를 하는 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관련한 2심 선고 있었습니다. 징역 4년 그대로였고요. 벌금만 상당히 감액이 돼서 이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어제 판결문에서 정 교수 측에 대해서 정 교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스펙 쌓기는 당시 입시제도 요구를 따랐을 뿐이고 일반고 학생보다 상대적 우위에 특목고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시가 아니었다면 다른 학생이 합격을 했을 텐데 그 지원자의 피해나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점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교수님 어제 판결 내용이요. 굉장히 만약 꾸짖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1심에서 정경심 교수 4년 실형을 여기 판결하고 법정 구속할 때도 당시 1심 재판장의 이야기가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때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너무 힘들게 했다는 게 그 당시 재판장님의 일갈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뭐 반성을 못할 뿐만 아니라 정경심 교수가 시종일관 나와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대 선서하고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증인한테 끝없이 계속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죄질의 뭐 중하고 가볍고를 떠나서 적어도 범죄를 저지르고 죄를 저지른 사람의 태도로서는 재판장이 봤을 때도 굉장히 자기 스스로의 이 염치 없음을 너무 보여줬다는 게 1심 재판부의 법정 구속 사유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2심에서도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정경심 교수는 일관되게 2심에서도 자기가 이제 주장하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10년 전에 당시 입시제도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일상 다반사적인 것이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재판부가 지금 내린 일갈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서 어머니가 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사회 전체의 입시라고 하는 공정의 사다리 속에서 거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일갈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가 좀 반성은 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앞서서 지금 정진웅 차장검사 1심 나온 거 가지고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2심까지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 다들 변호사 계십니다만 1심, 2심에서 저게 4년으로 계속 유죄가 나왔다고 한다면 3심 가봐야 그건 사실관계가 뒤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가능 대법원의 이 상고심은 법률심이니까 분명히 유죄를 해서 4년 정도의 형량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법적 판단이 끝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경심 교수의 2심 4년 재판의 판결이 나왔으면 정경심 교수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을 지키려고 하는 조국 사수자들도 마찬가지고 최소한의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존중 의사를 먼저 밝히고 정말 입시 비리에 이렇게 하게 돼서 사실로 드러나서 판결이 나와서 정말 참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라고 최소한의 저는 반성과 시인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렇게 되면 뭐 뒤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본인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대선 경선을 뛰고 있는 유력 주자들도 다 정경심 교수 2심 판결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뭐 애처롭다 공감한다 뭐 사법부를 대해서 불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사법부를 누가 지켜줍니까?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 나온 사건에 대해서조차 정치적 유불리로 판단을 해버리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좀 제발 이 조국 전 장관 사건에 대해서는 2심 판결까지 나왔으면 좀 반성하고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겸허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자, 특히 2심 재판부가 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당시 입시 제도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 본질을 흐렸다. 그래서 이제 선의로 다른 확인서 써줬을 사람에게 그리고 확인서들과 표창장들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입학 사정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역시 당시 제도는 합법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시에 정부나 학교나 언론 모두에서 인턴십을 하라고 대대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10대 고등학생 아이가 당시 입시 제도 하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인턴을 구해서 뛴 것, 그 자체를 두고 저희 아이를 비난하는 것은 좀 저로서는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애비로서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적법이고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저나 저희 아이가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를 누릴 기회가 그 흑수저 청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지금도 그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네, 조 전 장관의 해명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조민 7대 스펙 모두 가짜라고 듣는데 그중에 2개는 조국이 작성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조 전 장관이 그쪽에 사무실이 있죠. 인턴을 하지 않은 내 딸 아이의 인턴 확인서를 본인이 작성을 했습니다. 허위입니다. 그리고 아쿠아팰리스 관련해서도 거기서 인턴하지 않았거든요. 부산 가서. 그런데 위조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재판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검사가 조국에게 물었습니다. 인턴십 확인서에 보니까 아쿠아팰리스라고 해서 기재되어 있는 거 보니까 철자가 틀렸던데요. 아이 팰리스라고 해야 되는데 왜 어이 팰리스라고 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조국 전 장관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라면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합니다. 조민 씨 검찰 진술 보면 아쿠아팰리스 확인서 우편물 실물로 받았다는데 근데 왜 당신 PC에서 이게 나왔어요? 당신 PC에서 위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148조보다는 국민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검사의 질문에 대해 진실한 답을 주어야 될 때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인권법센터 서류 자기가 만들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상당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한인석 교수는 센터에서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자, 이건 누가 발급했나요? 제가 발급하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 통해서 쉽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종우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동영상을 몇 개 보면서 조국 전 장관이나 혹은 정경심 교수가 지금 그 법원에서 자기를 방어하는 태도라든지 그 방향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여요. 이를테면 지금 변호사님 옆에 계시지만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려면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반성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자기의 형량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그 7대 스펙 관련해서 누가 보더라도 사실 1심부터 일관되게 이것은 조작했다라고
한다면 2심에서는 최소한 뭐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형량이라든지 자기를 방어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특히나 조국 전 장관이 취하는 태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문회 때 얘기인데 자 우리 아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 아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스펙을 이렇게 그 쌓여 나가는 그 과정이 왜 그걸 비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열심히 그렇게 제대로 스펙을 쌓았다면 그 누가 비난을 합니까? 그런데 이 논점으로 어떻게 논점을 흐리냐면 불법적으로 조작했다는 논점을 지금 흐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도 탓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 탓도 그때 당시에 스펙을 그렇게 쌓아서 대학을 들어가게 만든 그 제도가 문제였다는 식으로 지금 이 법정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건 역시 그렇게 해서 스펙을 서로 상부상조하는 과정 그게 불법적으로 조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법적으로 지금 뭐 따질 일은 아닙니다. 뭐 도덕적으로 따질 수 있겠지만 지금 법적으로 항소심까지 간 이유는 그런 제도라든지 또는 그 스펙을 위해서 아이들이 뛴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부모들이 나서서 이 여러 가지 어떤 인턴 확인서를 불법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 때문에 또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일관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에게 형이 더 많이 쌓이더라도 자신들이 지켜야 될 무엇을 꼭 지켜야만 한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무엇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종교적인 어떤 이념일지도 정치적인 이념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딱 한 것은 그런 것 때문에 도리어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논리가 점점 더 기괴해지고 사실 국민들의 상식에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 전 장관 재판 과정 내내 이 가족을 기소한 검찰 1심 재판부에 좀 불만을 좀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신들이 표적을 삼아 진행한 수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그리고 저에게 뇌물사범의 낙인을 찍기 위해서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밉니다. 정경심 교수 1심 법원은 제 딸이 저녁 식사 자리에만 참석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일 행사장에서 제 딸을 보았다는 여러 증인들은 헛개비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이 모두 기가 막힙니다. 예, 조 전 장관 일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도 자신들이 잘못을 한 게 없다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 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관행을 따랐고 사모펀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법적으로 다 합법적으로 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심, 2심 판결이 났습니다만 여전히 그 입장은 유효합니다. 이경 교수님. 사모펀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1심에서도 사모펀드는 무죄였고 그리고 또 권력형 비리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1심에서 나왔고 지금 2심 결과에서도 사모펀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력형 비리. 그러니까 처음에 100곳을 넘는 수사를 압수수색을 할 때 그때는 권력형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수색을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수사 자체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은 전혀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처음에 사모펀드는 뭐 실소유주가 정경심 교수니 이거는 조국의 가족 펀드니 아니면 조국 펀드다. 무슨 뭐 주가 조작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뭐 자금을 빼돌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무죄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7대 스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엄청난 스펙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은 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입시 제도 탓을 했다고 하는데요.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있는 그대로 팩트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부모 인턴십 프로그램을 권장했다. 이거는 기사에서 찾아봐도요. 우수 사례 발표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이고 그 프로그램 내의 과정인 것인데 이걸 지금 우리는 입시 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쟁점은 무엇이냐.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것 같으나 지금 말한 것처럼 그 기간을 다 채웠느냐 안 채웠느냐 이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입시 비리로 보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대학의 어떤 학교의 업무 방해로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좀 의구심이 들고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선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무죄다. 뭐 일부 또 얘기가 뭐 뒤에 나오겠지만 WFM 같은 어떤 뭐 주식에 대해서는 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모펀드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나머지 입시 인턴십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또 많은 얘기가 뭐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남은 점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잘못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모펀드가 전부 무죄라고 얘기를 이낙연 후보도 하고 추미애 후보도 얘기를 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요, 지금 이게 그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1심에서는 그 장외 매수 중에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그다음 장내 매수는 유죄를 하고요. 그다음 차명거래 인정하고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됐고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장외 매수는 거의 다 무죄가 됐어요. 근데 장내 매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죄여서 이 사모펀드 부분도 유죄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사모펀드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서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가족들이 모아서 운영해온 그 펀드 자체를 지금 무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펀드와 관련된 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다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 말고 같은 주식을 샀는데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한 부분은 또 유죄 판결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에 대한 개념 자체를 서로 좀 다르게 보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전부 다 무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을 산 부분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굉장히 중하다 이렇게 판결문에는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모펀드와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보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확실히 맞다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에 조금 애매한 구석도 있다는 거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이 판사가 낸 자료를 보면요. 반으로 쭉 나눠서 정리를 했는데요. 한쪽 제목은 뭐냐면 학교 그리고 또 한쪽 제목은 코링크 P예요. 그러니까 그 코링크 P 이쪽 쭉 있는 유죄다운 것들이 다 사모펀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 말고 다른 건 없거든요. 그 부분도 판결문을 정리하던 과정에 그 경제 관련된 거,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내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지금 이경 교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가족펀드라고 이른바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가족펀드다 뭐 얼마를 약정을 했고 그것과는 조금 무관할 수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원의 입장은 지금 이제 윤정호 국장님은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할 정도로 법원에서 낸 자료는 기본적으로 사모펀드 관련 일부 유죄, 일부 무죄라는 거지 전부 무죄가 아니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 사건의 전반적인 걸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세부적인 건 다른 분들이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누누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1심 판사가 판결문을 꾹꾹 눌렀었는데 항소심 법관도 꾹꾹 눌렀을 것 같으니까 변론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법원의 판사들은요. 자기를 좌표로 설정하고 자기 법관의 신상이 털리고 공격을 당하는 거 그거 하기 싫죠. 그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불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쩌면 자기가 법관으로 살면서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공격은 좌시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언사 그리고 압박을 가하는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법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해서 제가 판결문을 꾹꾹 눌러 쓴다고 한 거고요. 입시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라고 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살인이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로스쿨 교수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시험에 불합격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고요. 제가 또 꼭
주고 싶은 게 김칠준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인데 대형 변호인단이 화려하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김칠준 변호사는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일 때 이 사건 변호사로 선임이 됐는데요. 그건 정관예우가 아니라 현관예우입니다. 법관징계를 하는 위원이 그 판사에 들어와서 판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고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아이들이 일부는 지금 만 19세일 때 조민 이름 얘기해도 있죠. 조민이나 이런 그 아동 만 19세일 때 이제 서류가 위조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아동 학대도 문제가 됩니다. 이 서류를 위조하는 걸 아이들이 알았거나 아이들을 좀 시킨 부분이 있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알게 됐다면 이건 아동 학대의 문제까지 생깁니다. 예,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비약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차재훈 교수님. 앞서 뭐 사모펀드가 무죄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을 벌이셨는데요. 오늘 아까 지금 자료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오늘 뭐 지금 추미애 장관은 일반 주식 거래가 이제 그 2심 판결문에 들어간 거지 사모펀드하고 무관하다 그렇게 주장을 또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이죠. 정말 답답한 것이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냐는 것이죠.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앞서 뭐 우리 이경 부대변인께서 권력형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 이 조국 사태의 발단이 어떻게 해서 비롯된 겁니까? 사실은 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이 법무부 장관으로 이 정권이 추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론 검증이 시작된 거거든요. 이 여론 검증 과정에서 이 지금 공직 후보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 바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혐의가 짙어지니까 뭐 검찰이 수사 착수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금 여론의 검증 때문에 사실은 이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형 범죄다 아니다. 그걸 갖고 따지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의 눈높이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실은 이 공직 후보자인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가족과 둘러싼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형법학 교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러니까 자신의 뭐랄까요, 이 일종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민을 기망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 기망하는 그 사정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공정의 잣대에 가장 중요한 기준을 들고 있는 입시와 관련된 비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하나하나 그것이 유죄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것이 권력형 범죄다? 아니다? 이걸 따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 정권이 이 지금 공직 후보자를 내정을 하고 임명한 과정에서 여론을 완전히 무시했던 것, 그리고 또 당사자가 나름대로 이 출세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이 잘못을 그냥 이렇게 건너뛰어도 될 것 같은 착각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전히 권력 일각에서는 이걸 감싸고 옹호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냐, 저는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상하게 조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는 의견이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교수님하고 좀 의견이 달라서 지금 5분대 혼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외로움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서 뭐 판결문을 꾹꾹 눌렀었다라는 말씀도 우리 대변인께서 해주셨고, 그리고 더 전에는 또 재판 결과를 존중해야 된다 말씀도 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 결과가 1심과 2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존중하는 겁니다. 지금 권력형 비리는 없다라는 것이 사실인 거고 이것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사모펀드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개인 의견을 담는 것이 아니고 팩트를 그대로 그냥 담백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 잠깐 조금만 더 알아드리겠습니다. WFM이라는 제3의 주식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거는 사모펀드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에서도 1심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실무주권 장외, 그러니까 장외 매수는 솔직히 이거 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장외 매수에 대해서도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벌금이라든지 추징금에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그러면요.
이거는 사모펀드가 아니고 제3의 주식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장내 거래입니다. 장내 거래는 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식을 일반적으로 사는 그런 모양입니다. 주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것인데 여기서 미공개 정보라고 합니다. 그 미공개 정보로 뭐 1,000만 원 이득을 봤다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1,000만 원 이득을 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3회가 이루어졌고 7천만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이득을 봤으나 그 이외에는 다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미공개 정보가 또 맞는 것이냐라는 점도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데 이것은 사모펀드가 아니다라는 점. 뭐 제가 고발을 당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모펀드가 아니 제3의 주식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어준 씨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 어디 있냐? 단 한 건도 없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 그렇게 난리쳤던 권력형 범죄 다 어디 갔어요? 권력형 범죄 있습니까? 단 한 건도 없잖아요. 그 재판부 판단도 개인적으로 동의가 안 되지만 설사 고등학교 때 체험학습이 부실했다 한들 그게 4년을 감옥을 갈 사안이 되나요? 어려운 법률 용어 잔뜩 늘어놓는데 복잡한 척 하지 맙시다. 조국 보내려도 안 되니까 딸과 엮어서 아내 보낸 거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반년 살고 다시 나오는 마당에 그런 일로 집행유예도 없이 만기 4년을 살라고 하는 게 이게 정의입니까? 네, 김어준 씨 방송 참 시원하게 잘 하시네요. 자기 생각 많이 이야기하시고 참 부러운데 항소심에서 판결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미공개 주용료 정보 취득과 관련해서 비록 피고인이 고위공직자 배우자로서 지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 이를 묵인 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결문을 썼습니다. 이게 대해서 이게 바로 권력형이 아닌 뭐냐라는 또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반대로 보시는 분들은 뭐 상대 쪽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게 뭐 얼마 손해도 받고 미공개 정보라 해도 부정확한 거 아니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보는 부분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결은 이렇다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백지 신탁 제도를 무력화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이제 가장 큰 이 소명 중에 하나가 이제 깨끗한 재산 공개고 이런 부분인데 그걸 다른 차명으로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주식 거래를 하고 뭐 액수가 크다 적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결론은 한결같이 조 전 장관이 일종의 조 전 장관과 부인이 일종의 그 편법이랄까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네, 일단 범죄 저지르려다가 실패해서 돈 못 벌면 그건 처벌 안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자, 민정수석은요. 주식 백지 신탁해야 됩니다. 내가 이 주식 샀습니다. 국민들한테 알려주면 다들 그 주식을 살 것 같거든요. 왜요? 뭐 어떤 정보 같은 거 이용해서 뭔가 뭐 이득을 줘서 그 회사가 잘 될 것처럼 보이니까요. 자,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 유죄난 부분 미공개 정보 이용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민정수석 당시 4번 했는데요. 3번이 유죄가 났습니다. 군산 공장 가동 정보 그리고 2월에 음극재 평가 실험 미용실 사장님 계좌로 2천만 원 정도 했다고 해요. 11월에 중국 업체와 MOU 했는데 이때도 미용실 사장님이 또 등장을 하네요. 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을 했고요.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습니다. WFM 장내 주식을 역시 미용실 원장님 계좌로 샀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당연히 들어가죠. 수백 차례에 걸쳐서 조국님의 패친과 미용실 원장님 계좌로 차명 거래를 했습니다. WFM 관련해서는 정광보 명의로 이제 거래를 했습니다. 자, 증거인멸, 코링크 피 관련해서 관련 자료 일부 지워라고 증거인멸까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모펀드에서 무죄라고 볼 수 있을지 신기하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역시 외부에서 이게 권력형 탄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권력형 탄압을 수적했느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한동훈 검사장은 과연 일반인이라면은 저 독재 폭행 논란 속에서 검언 유착 논란 속에서 이렇게 정의를 밝혀내고 진실로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하는 의문이 나옵니다.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또 양석조, 송경호, 강백신 이런 조국 전 장관 가족 따님 수사했던 많은 분들이 좌천 인사를 당했다고 언론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한동훈 검사장은 그렇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 뭐 민정수석이 주식 산 거 잘 모르죠, 뭔지. 그리고 뭐 펀드에 넣었기 때문에 뭐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그 주식 샀다고 해서 따라갈 사람이 있겠나 싶습니다. 김희성 기자가 좀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하나의 가정을 이야기를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판결문에 이제 뭐 단어라든지 명시되어 있는 그 팩트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의 법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들어가서 코링크피가 어떻고 WFM이 어떻고 주식을 몇만 주 사서 어떻게 잘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 그렇게 할 겨를도 없어요. 살기도 바쁩니다. 근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를 하면서 수년 동안 그 왕성한 트위터 활동을 하면서 진보 진영의 선봉으로 자처하면서 정의와 인권과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계속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분만은 깨끗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만큼은 정말 서민과 인권을 위해서 할 거라고 생각했고 정직한 사람을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상징이었고 민정수석을 했고 법무장관 임명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드러난 건 뭡니까? 왜 7대 스펙 7개 스펙이 허위고 유조 서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판결 난 것에 대해서는 조국은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09년 5월 15일 날 자기가 참여했던 세미나에 딸이 왔다는 것만 강조를 합니까? 이건 자기가 불리한 이야기는 한 번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거. 예컨대 조민 씨가 몰고 다닌 차량이 잘못됐는데 이건 내가 고소하겠다. 그리고 내가 무슨 연예인 스프였는데 이거 고소하겠다. 정말 본질적 사안과 상관없는 유튜버들이 떠드는 그런 이상한 뉴스 사로잡아가지고 막 고소하면서 나는 무죄라고 이야기하는 거. 본질이 7개 스펙이 다 유죄로 나왔잖아요. 그럼 반성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저는 코링크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동안 2000년대 이후에 많은 진보 진영에서 환호했던 조국에 대한 임의로 생각하면요. 민정수석 하면서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저는 그럴 돈도 없어요. 깨끗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게 상호분들은 무죄 났다 그런 식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발 좀 솔직하시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도덕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게 다 얽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조 전 장관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는 것도 지금 김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일 수도 있고요. 다만 조 전 장관 일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인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게 없다는 걸 초지일관 주장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그 주장을 이어가면서 일부에서는 오히려 그게 독이 됐다는 분석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심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관계는 아마 보통 법률적으로 2심에서 거의 다 결정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조 전 장관 딸 같은 경우에 대학교 의전원 입학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궁금할 겁니다. 근데 고려대에서는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 관련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 취하겠다 이렇게 했죠. 근데 학생들이 이제 책임지실 때가 됐다. 총장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입학 취소를 해라.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문제 제기가 된 게 뭐냐면 예전에 기억나시죠? 이 시험 문제 정답 유출해서 징역 3년 확정됐던 숙명여고 사건이요. 그 딸들은 미성년인데도 기소가 됐는데 조 전 장관 딸 같은 경우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조치가 없느냐 이런 주장을 또 하는 분이 있거든요. 자, 이두하 의원님, 이게 변호사님, 이게 법률적으로 다 가족이 연관이 돼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무슨 별개가 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숙명여고 그 네. 쌍둥이 사건이라고 예, 예. 보통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성년인데 2명 다 네. 처벌이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구속도 되고요. 근데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 주로 엄하게 처벌하는 경우는 부모, 그러니까 이 행위자, 범죄자들이요. 교육 관계자인 경우에 더 엄하게 처벌해요. 입시 시스템을 어떤 건지 알고 교육이 어떤지 알고 피해자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처벌 가치가 더 높은 거예요. 처벌을 할 그 필요성이 더 높은 거여서 그러니까 여기도 두 분 다 교수님 아니셨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엄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미성년자면 아동 학대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공범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쌍둥이의 경우에는 이제 미성년자인데 아동 학대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 안 하고 아이들이 공범이라고 생각하니까 기소를 했겠죠. 예.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네. 확정이 됐는지 대법원 확정이 됐는지는 지금 살펴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 경우도 기소를 아예 안 하는 거. 기소 편의주의, 검찰 마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니냐. 왜 저런 아이들은 다 처벌하는데 그리고 이 그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 특히 이제 이
이 오늘 사건 항소심까지 사실관계가 확정된 건 딸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네. 이 딸하고 관련된 부분은 딸이 미성년일 때보다 성년일 때가 더 네, 많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아동학대의 대상이 될 부분은 별로 없고 이제 공범이냐 아니냐 아예 몰랐냐. 근데 그걸 모를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수사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데서 검찰이 기소 편의주의를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검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공정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 전 장관 관련 재판 내용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대법원 남아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유죄 판결을 놓고 한동훈 검사장과 서로 대결하는 양상을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정치권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경선준비위원회 권한 토론회 개최 여부를 놓고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측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 캠프 측의 신지호 정무실장이 이 탄핵이라는 말을 끄집어내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암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공화국이라는 게 권력자의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권력자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도적 그 근거도 없고 관행상으로 그런 전례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당대표를 너무 흔드는 거 아니냐. 이게 일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 한 겁니다. 네. 그걸 이준석 대표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서 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명시적으로? 그거를 자꾸만 확대 해석을 하니까 확대 해석이다. 문제들이 되는 거고요. 예, 이준석 대표가 이걸 가지고요. 탄핵 이야기까지 드디어 꺼내는 걸 보니까 이 공격의 목적이 뭐였는지 명확해진다. 대선 앞두고 당대표 이렇게 지속적으로 흔드는 캠프는 본 적이 없다 했는데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차정 교수님, 이 탄핵이란 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국민의힘한테는 탄핵이라는 이 정치적 용어 자체가 상당히 트라우마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 4.27 재보선을 통해서 탄핵의 강을 건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는데 이 탄핵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이렇게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거 보면 상당히 이 탄핵이라는 후폭풍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사실 그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당대표 간의 이런 나름대로의 갈등과 이 대립은 사실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 신뢰가 부족한 거죠. 사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아마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은행 자체가 일종의 특정 후보 밀어주게 하는 거 아니냐? 옛날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 인턴을 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나 또는 오세훈 전 시장을 조커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지금 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입당할 때부터 완전히 당대표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판을 나름대로 이 당대표를 무시하고 이 지금 여론의 이 지지의 우위를 갖고 힘으로 누르는 거 아니냐? 그러한 아마 이 상당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판을 누가 주도하냐의 문제인데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사실 상당수가 참여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통성을 갖고 가야 된다 생각한 것 같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동의 일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서로 마찰점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가 오늘 기자들에게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신지호 실장은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요. 한번 보시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또 제1야당에 제가 합류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의 화합과 단결이 절실합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캠프 모든 분들에게 이 당의 그 화합과 단결에 해가 될 만한 언동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아주 당부를 했습니다. 신지호 실장에 대한 경질 여부는 어떻게 검토하세요? 본인이 이거 자체가 좀 잘못된 얘기라고 이렇게 사과를 한 이상 제가 봐도 어느 누구도 다 법과 원칙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론으로 볼 수 있지만 탄핵이라는 용어는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 본인이 이 부분에서 사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저 말이 난 다음에 이준석 대표하고 윤 후보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한 2분간 통화해서 사과의 말을 했는데 유감 표명인데
이게 이제 적절하냐, 사과한 거냐 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신뢰하겠다 이러면서 일단은 지금 뭐 봉합에 들어간 상황이긴 합니다만 언제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토론회 가지고도 또 좀 충돌할 여지가 있죠. 자, 민주당은요. 네거티브 중단 선언한 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진짜 네거티브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약자를 대하는 또는 시민을 대하는 이재명 후보의 태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것은 본인도 아실 겁니다. 최근에는 주민들께 이렇게 반말하는 것이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왜곡된 사실이 아닌 전부 것이고요. 왜곡입니까? 네, 이게 예를 들면 화면이 철거민한테는 제가 폭행을 당했고요. 장애인의 엘리베이터를 껐다는 건 제가 이미 그들이 처벌받은 사안이니까 그 얘기 다시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게 진짜 네거티브죠. 반말을 했다 이런 것은 그 영상 보시면 잘라서 붙인 겁니다. 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네거티브잖아요. 예, 이낙연 후보가 이제 공세를 취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약자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왜곡이다. 편집해서 그렇게 내면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게 바로 네거티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전에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네거티브 공방을 벌였던 경선 과정보다 지금의 과정이 훨씬 뭐 심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4년 전이나 혹은 그 훨씬 전에 보면 훨씬 더 치열하고 또 뭐 분당까지도 가고 사실 굉장히 탈당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김구식 교수님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많은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근데 지금 이 정도의 어떤 공방이 사실 뭐 도드라지게 보이는 건 컷오프 직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그러다가 특히나 이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그렇게까지 인파이터로 막 뭐 이렇게 치열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지율의 어떤 그런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니까 그다음부터 좀 긴장감 있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동영상 사실 그것을 뭐 바라봤을 때 이것을 딱 뭐 지금 이낙연 후보 측이 주장하듯이 약자에 대한 태도라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좀 모호한 측면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 양 후보의 지금 이 상황들은 네거티브가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정돈된 게 아니냐. 이 정도를 갖고 뭐 네거티브다, 뭐 중상모략이다 이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건 어쨌든 저는 추석 전까지 2위 후보가 얼만큼 지금 높여놓느냐거든요. 왜냐하면 추석이 지난 다음에 바로 광주, 전남 이 경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광주, 전남에서 어떻게 역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적이니까 어쨌든 추석 전까지의 그 지지율, 이낙연 후보나 혹은 2위에서 6위까지의 어떤 후보의 가장 그 목표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어제요 이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이었죠. 이걸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는데 영화 기생충이 등장했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후보께서 좋아하는 영화로서 기생충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선균과 송강호 두 분에게 똑같이 8만 원씩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송광호에게만 지원하겠다고 세금 내라면 이성균 씨가 세금을 안 낼 겁니다. 그것은 부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께서는 지금 30평대 수준의 기본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는데 호당 3억 원이 든다. 그러면 무려 300조가 들어갑니다. 봉이 김선달이나 가능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혀 근거가 없이 그렇게 그냥 허장성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 가능한 일인데 생각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저는 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네,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박용진 후보님은 이 팩트에 기초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본 시리즈는 조금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불공정, 불평등을 혁파하지 않고는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그 자연 마련은 거의 그냥 눈꽃만큼 나올 겁니다. 저는 우선 이 기본소득이 됐든 또는 기본주택이 됐든 이게 나오려면은 이 불로소득 지대추구 시스템을 고치는 게 먼저다라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선두에 들어있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향한 집중 공세가 있었네요. 자, 이경 교수님 말씀 좀 해주시죠. 1위 후보를 쫓아가야 되는 그런 내부 경선 과정에서 그 추격해야 되는 주자들의 어떤 반격이나 공격을
이건 뭐 숙명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난 4일 전입니다. 8월 8일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모든 대변인단 포함해서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저런 공격이 들어오고 또 이낙연 후보의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도가 지나친 네거티브가 뭐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기 위한 어떤 얘기도 이거조차도 네거티브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격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선 이후에 우리는 민주당은 원팀이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의 관련자가 첫 SNS를 통해서 본인에 대한 네거티브를 시작했다 이런 또 주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양측 간의 공방 아무래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